지금도 사실 이미 5G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사실 카카오톡도 안 옵니다. 그냥 끊기는 거죠, 인터넷이. 그만큼 아직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5G를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비싸요, 심지어. 안녕하세요. 문화생활의 시작 보라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머니클럽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보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 또 보라하고 함께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강연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은 뭐 별로여가지고 이때까지 쭉 어쩌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해왔던 거에서 매도를 오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나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쭉 외국인이 사다가 매도를 왕창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을 최근에 또 찍었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뭐 코스피가 오랜만에 또 신고가를 찍었다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뭐 실제로 신고가고, 그래서 1월 달에 저기 이제 피레침처럼 딱 솟아있는, 저기보단 좀 낮지만 그래도 뭐 종가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1월 달에 그러면 저렇게 막 치고 오르던 작년 연말부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특히 아마 작년 말쯤에 처음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그런 시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월에 어쨌든 막 치고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열 느낌이 그냥 봐도 나요, 그죠? 잘라서 보면. 근데 그랬었는데 뭔가 피레침처럼 딱 솟고 쭉 빠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 거의 2달 넘게를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올라왔을 때도 저거를 내가 행복하게 받아도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분명히 갖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비교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게 된 이 돈의 물결이라는 책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서 지금의 장점을 찾고자, 혹은 지금의 단점, 결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월의 고점과 지금의 고점, 뭐 개인은 그렇다 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스탠스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요즘 뭐 연기금이 뭐 아직까지 뭐 연말까지 매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한데, 뭐 국내 주식 비중을 1% 정도 늘려준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뭐 사실 매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게 기대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다면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자는 거죠. 그럼 그들이 보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인데요. 1월과 4월을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은 어떤가면, 1월에는 뭐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는 것처럼 2021년 초에는 한 1,080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4월에는 1,100, 뭐 한 20원 정도 선에 있습니다. 20원 조금 안 되는 선에 있는데, 한 3, 40원 정도가 지금이 살짝 높습니다. 원화가 그때에 대비해서는 약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차이가 사실 그래요.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뭐 느낌에 보기에 한 3월 지나면서부터는, 사실 4월 들어서부터는 계속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즉 원화가 강세를 달러에 대비해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 주식을 샀다가 언젠가는 이걸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집에 가야 될 텐데, 집에 가기 전까지 이 원화가 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준다면, 그런 추세에 있어 준다면 내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환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될 테니까, 내려가고 있는 저 모습은 예전에 1월 때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를 일단 비교를 해봤으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건, 이게 더 어쩌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의 부담입니다. 뭐 PER,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PER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내가
벌 수 있는 이익만큼으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그게 맞다라고 치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라는 거죠. 1월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뭐 뻔히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계속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죠. 수출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4월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20일까지의 수출 지표지만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국가 같은 경우라면 사실 수출을 잘한다면 돈을 더 잘 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미 전망이 나왔고 예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야, 영업이익을 더 잘 낼 거야, 실적을 더 좋게 낼 거야 라는 사실은 알고 있던 거란 말이죠. 그럼 1월이랑 지금의 4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언제가 더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으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으냐라고 하면 지금이란 말이죠. 그럼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PER이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1월과 4월이 지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에 이제 왔으니까 부담스럽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전고점에 왔으니까 주가는 똑같아요. 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분모는 EPS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보다 4월이 높아요. 분모는 커졌습니다. 그럼 똑같은 애를 더 큰 애로 나눴다라는 건 그 값인 PER은 작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생각했을 때 그 고점을 쳤을 때 코스피의 PER은 15.1배가 되고요. 4월에 다시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PER은 13.4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까 두 가지를 봤잖아요. 환율. 1월보다는 덜 부담스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ER, 밸류단에서 봤을 때도 1월보다는 지금 뭐 13.4배가 그럼 그래도 높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때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점과 지금의 점을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4월 20일까지입니다. 오늘 21일 자료는 없는데 사실 오늘 매도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벌써 몇 거래입니까 이게? 한 15거래일, 16거래일 되는 것 같은데 14거래일이네요. 14거래일 중에서 11거래일, 10하루를 매수를 했습니다. 3거래일 빼고는 대부분 매수를 했다는 거죠. 요즘 뭐 기관 매도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기관 매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이 주식에서 도망가야 할까요? 언젠간 뭐 기관도 당연히 들어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일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걸 테고 사실 지금 이 부담을 떨쳐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연기금이 워낙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은 연기금 뭐 나쁜 X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차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그들의 또 의무고 어떤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의무니까 거기까지 제가 무슨 뭐 잘했네 못했네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4월부터 쭉 매수를 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전고점을 이뤄낸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혹시나 부담을 느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1월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급등주로 부자 되지 말자, 뭐 부자 될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요즘 뭐 비트코인 때문에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잠깐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재미없죠 주식이 그죠? 워낙에 뭐 막 어젠가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10만 %가 오른 뭐 까먹었어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길고 막 10만 %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성장을 거둔 1000배죠 1000배. 이런 어떤 뭐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비트코인이 있었다. 어떤 암호화폐가 있었다. 한 종류가 있었다고 하길래 야, 이걸 보다가 주식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급등주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막 상한가 이런 거를 내가 한 번은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걸로 이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자. 결국은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장에 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을 좀 떨쳐드리고 싶어서 좀 정상적인 거래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베타 계수라는 거를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베타 계수라고 하면 개별 증권의 수익률이 증권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나라 가는 소리 같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산 종목이 시장이 움직일 때 얘도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간다 싶으면 웬만하면 따라가서 가는 종목들은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들이고요. 그게 아니고 시장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주식 종목들은 베타 계수가 낮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왕이면 이 베타 계수가 좀 높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급등주는 이 베타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급등주를 여러분들한테 뭐 소위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시장과 종목은 별개다. 종목이 합친 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별개라는 건 잘못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또 사실 이제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면 알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오 이렇게 들리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사실 그런 투자는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끌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뭐 상승장에서 잘 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락장에서는 어차피 베타 계수가 높다라는 건 하락장에서는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는 일단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을 사는 건 쉬워요. 제가 뭐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는 건 금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쿨하게 팔자. 왜? 사는 건 하루면 삽니다. 근데 파는 건 손이 안 나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이나 어떤 막 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어떤 종목이 내가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종목을 얼마를 버는지 뭐 이런 실적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실적 전망을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싸. 그러면 사야죠. 이걸 우리가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쉬운 말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사놓고서는 변수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완벽하거든요. 시장이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이 회사는 이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10,000원이지만 얘는 한 20,000원은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이 항상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전망이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어디에 수출을 하던 뭐 어떤 고객에게 납품을 하건 이러는데 그 고객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매출도 변화가 있을 거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이런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체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사실 베타 계수가 큰 종목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베타 계수가 큰 거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떤 변수에 대한 문제가 따로 개별적인 변수가 없다면 시장이 무너져도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왜? 시장이 올라오면 대신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개별적으로 이제 변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손절을 해야겠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하락한다고 같이 하락해. 근데 기다리면 시장은 올라오거든요. 그럼 시장이 올라올 때는 또 그 바람을 타고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타 계수가 너무 낮아요. 시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변수가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어떤 뭐 영업이익이나 그 회사의 이런 어떤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모르겠는데 하락해. 시장은 근데 괜찮아. 그런가? 하고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또 하락할 땐 같이 하락을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했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장이 올라올 땐 절대로 같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타 계수가 낮은 종목들은.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고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이유를 모르고 떨어질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 계좌가 한번 그렇게 다치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나 어떤 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너무 작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책에 보면 항상 이 안에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사이클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 이 물결을 타자라고 해서 사실 돈의 물결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 파도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존재한다면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것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물결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정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물결들이 존재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업종별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이클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뭐 종목에 대해서 이걸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업종에 대한 뭐 좋은 뷰가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이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매수를 했어요. 뭐 개인은 뭐 이랬다 저랬다 했고 그죠? 기관도 뭐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산 날도 있고. 근데 대부분 기관은 파니까 요즘. 근데 외국인은 이상하게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바로 통신주의 대표격인 SK텔레콤의 이 수급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왜 저렇게 했을까? 통신주의 사이클은 사실 이 책에도 이미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책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몇 가지를 외워두면 사실 내가 몇 년 동안 주식을 하더라도 그냥 몇 가지 업종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시게 되면 또 교보문고에 오셔서 책을 구매하실까봐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통신주의 사이클 얘기를 한번 볼 텐데 통신주는 요즘 뭐 5G 얘기 많이 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주 뭐 이런 거랑 비교를 좀 많이 하죠. 그죠? 뭐 KMW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주와 통신주 뭔가 둘이 연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5G라는 건 투자하기가 얼마나 편하냐면 3G가 있었고 4G가 있었고 5G가 있기 때문에 3G, 4G가 있었던 일을 똑같이 5G에 대입을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너와이어리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차트입니다. 주가 차트인데 이너와이어리스는 뭐 5G 뭐 네트워크 장비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죠. 근데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면 5G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있을 5G의 흐름을.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2006년에 3G가 도입됐을 때입니다. 도입되고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2007년 했다가 2008년 되면서 복귀합니다. 분명히 3G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지만 이너와이어리스의 주가는 오르기 전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는 폭락을 하죠. 저거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저거는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거는 뭐 다 같이 뭐 힘들었던 때라서 저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자고요. 저 세 번째 동그라미 2009년 말쯤인데 왜 오를까요? 3G는 나왔고 4G는 사실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한 2011년도 7월 뭐 이때 이제 LT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G가 나오는데 그럼 3G가 분명히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왜 2010년부터 다시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2009년 말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옵니다. 아이폰이 들어오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2G와 3G, 3G가 분명히 빠른 거 알겠는데 3G 있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2G만 있어도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핸드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이제 휴대폰이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이걸로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럼 할 게 없으니까 사실 가입을 굳이 내가 3G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비싼 걸.
그래서 2G를 그냥 씁니다. 뭐 불편할 것도 없고 그냥 썼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왔네. 이거 내가 3G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몰립니다. 통신사들이 어때요? 빨리 깔아야죠. 아이폰 어디에서 KT에서 SK텔레콤과 함께 LG U+와 함께 이런 광고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했는데 인터넷도 잘 되지도 않아.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래요. 이 통신사들은 많이들 이제 다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한 번 옮기면 안 갑니다. 내가 SK텔레콤을 쓰다가 LG U+가 너무 괜찮아. 옮겼어요. 다시는 SK텔레콤을 쳐다보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KT로 가지 않아요. 적어도 한 2, 3년간은 나도 모르고 씁니다. 너는 뭘 써?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스마트폰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고객을 잃게 되는 게 사실은 이 통신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변곡이 있을 때 아이폰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3G 선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다시 이노와이어리스한테는 기회가 됐죠. 다시 막 오릅니다. 오르다가 끝나가네. 또 이제 막 떨어진다고 막 준비하는데 2011년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7월 달에 LTE가 돌아옵니다. LTE가 나타나면서 다시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3G를 2번 맞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르다가 보니까 자 다음은 5번째 동그라미에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돌아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LTE를 씁니다. 지금도 사실 70몇 % 정도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는 LTE를 쓰고 있어요. 5G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TE를 쓰고 있고 LTE를 가장 많이 썼을 때는 작년 정도에 80%가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LTE를 가입해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5G가 나왔죠. 5G가 나오면서 이거는 사실 이제 예전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겠지만 5G 네트워크가 사실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집에만 맨날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맨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5G 하면은 뭔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허상으로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그때 처음 5G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20배 빠른 뭐 LTE보다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그럴 계획은 원래부터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약간 피해자죠. 저는 이 5G가 나오자마자 이제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LTE로 돌려서 쓰고 있죠. 5G가 잘 안 터져서. 근데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간 장비주들입니다. 지금은. 이 장비주들은 자신만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 새로운 선이 나타나서 막 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신 이게 있습니다. 거의 다 깔아갈 때나 아니면 이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마무리를 지을 때쯤 하면 그때부터 누가 빛을 받냐면 바로 통신사들입니다. 망을 왜냐면 다 깔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가입자를 받아야죠. 지금도 사실 이미 5G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사실 카카오톡도 안 옵니다. 그냥 끊기는 거죠, 인터넷이. 그만큼 아직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5G를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비싸요, 심지어. 뭐 제가 이제 얼핏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럼 통신사들은 아르푸라는 걸 얘기를 하죠. 아르푸라고 하면 이제 Average Revenue Per User라 그래가지고 평균적인 이익입니다. 고객당. 그러면은 10만 원 내고 가입하는 사람과 매달 12만 원 내고 가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그럼 5G는 비싸니까 마진이 많이 남을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무슨 뭐 팬데믹이야. 요즘 뭐 어려워.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다고 내 스마트폰 끊는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사실 이 스마트폰을 쓰고 회선을 쓰는 사람들은 점점 매년 2% 정도씩, 2, 3%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그 파이에 있는 개개인들이 줄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이익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통신사는 이 5G가 됐든 4G가 됐든 3G가 됐든 그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어떤 사이클이 한번 끝나갈 때부터 통신주가 시작해서 그리고 꽤 한 2년 가까이의 그런 사이클을 갖고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뭐 꼭 이게 너무 좋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업종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반도체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만의 사이클이 있고 어떤 산업이 개화가 됐을 때 이만큼 기간이나 어떤 뭐
정도를 갖고 걷다가 다시 또 예전으로 복귀를 하고 또 별거 아닌 이제 그냥 뭐 비슷해지는 성장이 좀 약해지는 이런 산업으로 변하는 사이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는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